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은 세계적인 호황에 오랜만에 세계 1위로 우뚝 선 국내 조선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내 조선업이 올 1분기 세계 1위 수주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특히 친환경 선박 시장을 점유한 것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조선업. 그런데 풀기 어려운 과제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님과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이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기쁜 소식이긴 한데 좀 기본적인 것부터 좀 궁금해서 네. 여쭤볼게요. 조선업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세계 1위, 2위를 네. 주고받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조선업을 잘하는 이유가 조건이 잘 맞춰져 있기 때문인가요?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알기로 그냥 뭐 인건비가 싼 국가에서 조선업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조선업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가 그 지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 바다하고 접하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조선원 그 선박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철강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일관화 제철소가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후 조건이 맞아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훌륭한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지역과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중국의 일부 지역, 일본 이 정도가 사실은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지역들이고요. 나머지 이제 뭐 남아메리카라든가 아니면 인도 이런 지역들은 뭔가 하나씩이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빠져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네 번째인 인력 인프라가 약한 편이에요. 그게 어떤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 한때 이제 조선업을 하려고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지만 아까 얘기한 바다를 접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기후 조건이라든가 또 인력 같은 경우도 IT 인력은 굉장히 발전이 돼 있지만 이런 산업 인력 부분은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네 가지 조건들이 잘 갖춰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선업이 잘 되고 있다가 사실은 이게 조선업의 역사를 좀 보다 보면 잘하고 있다가 2015년쯤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를 존속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조금씩 2018년부터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선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글로벌 경기 흐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불경기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조선업은 잘 된단 말이죠. 어떤 부분에서 이유가 있겠어요? 그 부분을 보려면은 조선업만을 봐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고요. 조선업의 전방 산업인 해운 산업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해운 산업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선업이 거기에 이제 종속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흔히 요즘에 무슨 고금리의 선주들이 선박을 발주하냐라고 하는데 이 해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건 비단 금리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 뭐 운임 시장, 중고선 시장 등등,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의 등장 이런 많은 요소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가 높으니까 이게 상관관계가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볼 게 아닌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지금 기후 위기라든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인 위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그 혜택을 지금 우리나라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NG 운반선이라고 하는 그런 친환경 선박의 그 수주가 결국에는 수주 잔량을 늘리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조금 제가 수정을 드리자면은 LNG 운반선이 정확히 친환경 선박은 아닙니다. LNG 운반선은 이제 LNG 자체가 그래도 기존의 어떤 석유 연료보다는 좀 더 탄소를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친환경에 가깝다라고는 하지만 그 자체가 친환경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LNG 수요가 급증하면서 그걸 운송하는 LNG 운반선 수요가 많아진 거고 친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선박 자체가 사용하는 추진 기관의 연료가 친환경이 돼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나눠서 오늘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LNG 그 운반선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제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일단 LNG 선박 같은 경우에 기존의 컨테이너나 유조선보다는 생산 기간이 깁니다. 보통 우리가 유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짧을 때는 1년 정도의 모든 건조가 끝났는데 LNG 선박 같은 경우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그 이유가 보통 이제 그 선체의 모듈을 만드는 건 비슷한데요. 마지막에 그 극저온의 LNG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를 조립하고 탑재하는 기간이 다른 운반선들보다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LNG 선박은 보통
그 모듈을 다 조립하고 나서 네. 화물창과 의장 작업을 하는데 암벽에서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좀 긴 편이죠. 그러면 대략 2년가량의 그 조선업 먹거리를 지금 마련을 해놨다라고 말을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게 네. 뱅커님 말씀대로 네. 뭐 2년 또는 네. 뭐 한 27년까지는 네. 물량이 확보는 돼 있는데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그게 지속 가능하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LNG 자체도 100% 친환경 연료는 아니거든요. 네. 이후에는 새로운 에너지들이 등장을 하고 뭐 그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호황이 지속 가능하냐라는 건 좀 별개고, 다만 한 27년까지를 네. 또는 30년 정도까지는 네. 그래도 우리나라 조선이 불황을 탈출하는 데에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단순하게 한 대당 얼마예요? LNG 선박 같은 그게 경우는? 저도 요즘에 놀라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지금 호황이 오기 전에 보통 LNG 그러면은 한 2억 불? 2억 우리나라 돈으로 불이면 하면 뭐 지금 환율로 2,600억 네. 정도 하다가 최근에 대우나 이런 현대, 삼성이 수주하는 선박들을 보면은 한 2억 6천만 불, 7천만 불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높아졌네요.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네. 예, 예. 그게 어떤 영향이 있어서 결국 비싸진 거예요? 이게 이제 수요 공급의 법칙입니다. 네. 발주가 많아지고 이 LNG 선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네.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결국 중국과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결국 수요 공급의 법칙 때문에 가격도 많이 네. 올라가고 있다고 네.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일반 그 운반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LNG선의 가격이 어느 정도 높다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보통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수치가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네, 대략적으로. 보통 대략적으로 네. 그 우리가 유조선이라고 하는 네. 석유 운반선, 대형 석유 운반선은 약 1억 불 정도. 그다음에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한 1억 5천만 불에서 아주 초대형 같은 경우는 한 2억 불 정도까지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배에서 1.5배에서 2배 가까이.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몇 대 정도를 수주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예. 적은 양을 수주하더라도 더 많은 수익을 걷어 들일 수 있는 더 많은 매출을 매출 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예, 예. 그러면 앞서서 친환경 스마트 선박과 예, 예. LNG 선박은 좀 다르다라고 설명을 예, 예. 해주셨잖아요. 예, 예. 친환경 스마트 선박도 지금 수요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LNG 운반선은 네. LNG를 운반하는 선박이라고 하는 일단 상선인데 네. 스마트 친환경에서 일단 친환경이라는 것은 선박이 사용하는 선박이 사용하는 엔진에 어떤 연료가 사용이 되느냐입니다. 보통 전통적으로는 중유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뿜는 온실가스가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선박 한 척이 뭐 심하게는 자동차 100만 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해사기구 네. IMO라고 해사기구에서 앞으로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선박은 앞으로 운항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네. 규정을 발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는 기존 대비 30%, 2050년까지는 기존 대비 50%.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 선박들은 더 이상 그 입항할 수 있는 항구들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요. 자동차랑 같네요. 자동차도 전기차 맞습니다. 예, 예. 그 이용을 점점 늘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몇 년도까지 그 석유를 쓰지 않는다, 내연기관차를 좀 없애겠다라는 예, 목표를 거의 갖고 있는 맞는 거잖아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배도 그렇게 가고 있다는 예,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거에 이제 브릿지 단계로서 LNG 운반선이 있는 것처럼 선박의 연료로 LNG 추진선이라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브릿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LNG 추진선도 이 IMO의 규정을 50년 이후에 만족을 못해요. 그럼 이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미래 연료로서 수소하고 암모니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아직은 상용화가 되지는 못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앞에 그 메탄올을 사용을 해서 LNG와 중유보다는 그 온실가스를 덜 네, 내뿜는 네. 이게 이제 최근에 현대중공업 같은 데서 건조를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메탄올 추진선 같은 경우에는 이용이 되고 있지만, 예, 근데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수소 암모니아까지 가려면 조금 더 시간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거를 누가 먼저 맞습니다. 하느냐에 예, 따라서 예, 또 예. 미래 예. 그 조선업계가 맞습니다. 좀 예. 달라질 수 예, 예. 있겠군요. 그 지금 LNG 운반선, 그 다음이 LNG 추진선, 예, 예. 그리고 메탄올 추진선, 그리고 그 다음에 수소 아직 암모니아. 예. 개발되지 않은 예, 수소 예. 암모니아, 그러니까 예, 예. 사용되지 않고 있는 수소 예, 암모니아, 예. 이렇게 친환경 선박으로 이제 점점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그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쭤보도록 예, 하고요. 예. LNG 운반선에 대해서 조금 예, 더 예. 자세히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나라의 당장의 그 수주를 가지고 예. 온 게 LNG 운반선이니까요. 이
우리 조선사들이 LNG 운반선에 5%가량을 화물창 기술료를 내는데 사용을 하고 있다. 근데 앞서서 2천억 원가량이라고 쳐도 5%면은 상당한, 100억입니다. 네,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이걸 왜 내는 거고 화물창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화물창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는데요. 우리가 석유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보관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철로 만든 탱크만 필요한데 LNG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일반 가스를 액화시켜서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럼 가스를 액화시키기 위해서는 LNG의 경우, 내추럴 가스의 경우에 영하 163도까지 냉각을 해야 됩니다. 163도요. 그러니까 일종의 냉동고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냉장고보다 훨씬 더 온도가 낮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저온이 되면은 이 안에서 이제 그 저온의 액체가 막 심하게 출렁거린다거나 할 때 가스가 누출이 되면 안 됩니다. 가스의 누출과 또 하나는 단열. 예를 들어서 그 극저온의 액체가 선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선체가 급속히 냉각이 되면은 우리가 취성이라고 하는 소위 브리틀해지는 거죠. 깨지기 쉬운. 무슨 얘기냐면 선박의 안전성 자체에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원천 차단해야 되는 관점에서 그 LNG 저장 탱크의 기술이 중요한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그 기술료를 내고 있는데 정확히는 프랑스의 GTT라고 하는 그 가스 엔지니어링 기업입니다. 이 GTT는 참고로 그 LNG 탱크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 원천 기술, 즉 설계 도면을 사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술료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GTT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LNG 탱크 기술은 우리가 요즘에 생각을 하기에 저거 우리도 개발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GTT라고 하는 회사가 LNG 탱크를 첫 개발한 연도가 1964년도입니다. 64년도요? 예, 굉장히 의외실 것 같은데 오래됐네요. 이미 그 오래 전부터 가스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기술을 엄청나게 개발을 많이 했던 회사고요. 그러면서 이 GTT의 탱크 도면, 그 탱크 설계를 적용하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선주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필드 레코드들이 쌓여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울자울며 겨자먹기로 그것을 이제 기술료를 내고 그 특허를 받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프랑스 그 GTT라는 기업은 신뢰가 어느 정도 그 선박 그 원하는 회사들의 신뢰가 어느 정도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5%라고 하는 기술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앞서서 그 액화 천연가스를 압축시켜서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화물창 안에다가 왜 압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너지 밀도의 문제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액체하고 기체를 비교하면 액체가 볼륨이 훨씬 작잖아요. 거꾸로 동일한 에너지량을 기체로 옮기려면 어마어마한 부피가 필요해집니다. 결국 이제 요즘에 우리 공학 하시는 분들 얘기로 에너지 밀도의 문제거든요. 액체로 만들게 되면, 냉각을 시키게 되면은 같은 공간에 훨씬 많은 에너지를 가둬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화물창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얼마나 그러니까 압축을 시키게 되면 얼마나 그냥 기존의 그 가스보다 얼마나 많은 양의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보통 요즘에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건조하는 주력 선종은 그 175K라고 하거든요. 보통 부피로 봤을 때 175K 톤이죠. 그러니까 17만 5천 톤만큼의 그 액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 그 용적이 되겠습니다. 워낙 기술료를 많이 내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기술이고 맞습니다. 기술료를 많이 내고 있으니까 이 화물창에 대해서도 우리 독자 기술을 개발하려고 이제 노력을 왔을 것 같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소도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 특허 비용이. 그래서 이미 90년대부터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가스공사가 조선 3사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KC1이라고 하는 탱크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먼저 외국 선주는 이거를 사주지 않습니다. 왜요? 외국 선주는 우리나라의 이 기술은 아직 필드 레코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사용한 기록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부에서도 좀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 노력으로 삼성중공업이 건조를 하고 그걸 SK 해운이 이제 사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 설계 결함으로 인해서 뭐 그 가스의 누출까지는 아니지만 좀 선체에 그 저온에 그런 영향이 미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조금 어떤 그들 간에 좀 내부적인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저는 이제 그게 일단 실패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적어도 우리나라 지금 빅3는 저마다의 그러니까 빅3라고 하면 현대,
삼성, 대우는 네. 저마다의 화물차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KC1의 단점을 보완을 해서 KC2라고 하는 화물차 기술을 적용한 선박이 현재 건조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그 조만간 지금 거의 이제 선체는 다 건조가 됐고 지금 아마 실증 단계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KC1이 지금 약간의 결함이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 사실 모든 것은 한번 해봐야 맞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고 오히려 그걸 보완하면서 더 좋은 기술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KC2 같은 경우도 그러면 좀 보완이 많이 되어서 실용화 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나올 텐데 그거를 실제로 우리 기술을 써서 돈을 좀 아끼면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게 결국은 조선 산업은 독자적으로 생존이 어렵거든요. 해운과 조선과 또 이걸 뒷받침해주는 금융이라고 하는 일종의 에코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인데 결국 우리나라 조선사에서 개발된 기술을 그 실증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내 기업들의 도움이 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기업에서 사용을 일단 해주고 실전 그 기록들을 보여줘야 맞습니다. 해외에서도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만간에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그 조선업이라고 하면 앞서서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올 1분기에 세계 1위를 달성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기사를 보면 지난달에는 중국에 밀렸다. 중국이 1위를 했다.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중국하고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부터 중국하고 이렇게 경쟁을 해온 건가요? 제 기억에는 조금 더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야, 우리나라가 조선이 1위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걸 그때 독보적인 1위는 일본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소위 그 막대한 투자와 또 훌륭한 인력들이 공급이 됨으로써 90년대 후반에 이걸 따라잡아서 1위가 됐고요. 그리고 한동안 한 10년 정도는 거의 우리나라가 조선 그러면 뭐 무조건 대한민국 할 정도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등장을 하면서 중국도 이제 산업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 조선 산업에 진출을 한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오고 또 더 과거로 가보면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결국 무시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은 인건비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선박의 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서 4가지 조건 중에 그 인건비 때문에 안 되는, 인력 때문에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나라들도 있습니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은 이미 뭐 어떤 기술력 차이가 없는 섬종, 예를 들어 벌크선이라든가 유조선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 드리면은 이미 그 원가 경쟁력은 중국이 더 우세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선박들이 볼륨은 크거든요. 왜냐하면 선박이라는 거는 최소한 20년마다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불황이어도 교체 주기는 다가오고 그러면 이제 계속 그런 선박들은 공급이 되어야 되죠. 중국은 이제 그런 어떤 좀 베이스가 아까 얘기 드린 내수와 더불어서 그런 좀 볼륨 시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합해지는 소위 그 1위의 기준은 수주 잔량과 CGT라고 하는 어떤 단위거든요. 무게 단위. 이제 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중국이 이제 1위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친환경 그 선박으로 스마트 선박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과제들이 있는 거라서 사실은 뭐 중국이 벌크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컨테이너선 이런 것들을 많이 수주해서 1위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저희 그 LNG 운반선이라든가 그리고 메탄올 추진선 이용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조금 더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입지에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중국도 LNG 운반선이라든가 친환경 선박에 도전장을 계속 내밀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가 수주 경쟁에서 또 밀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과의 비교를 할 때 제가 볼 때는 항상 정적인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현재 갭이 얼만큼이고 이거를 우리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가겠다라는 얘기는 사실 별로 없고 야, 중국이 이만큼 따라왔어. 우리 어떻게 해라고 이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과거 일본을 역전할 때의 상황을 이렇게 좀 되돌아보면은 우리나라는 한 번도 경쟁 국가들과 동일한 선종으로 경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일본과 그때 이제 일본을 앞설 때도 물론 이제 시작은 그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시장에 들어갔지만 그 이후에는 남들보다 조금 더 큰 선박,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른 선박,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품질을 가진 선박을 만들어 오면서 차별화 전략을
이끌어오고 잘해왔네요. 예, 잘해온 네. 겁니다. 네. 근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지금 아까 앵커님 얘기하신 또 스마트 쪽이나 네. 그다음에 친환경 쪽에서 네. 그래서 저는 현재도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자꾸 중국과의 어떤 숫자적인 부분의 이슈들이 제기되고 그리고 단순히 표면적인 좀 이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현장이나 조선업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교수님 같은 전문가분들은 예. 사실 우리가 지금 하던 대로 해오면 된다라는 예, 예. 자신감이 상당히 있는 예. 거죠. 아, 이렇게 조금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네. 해오던 대로 해오면 된다라는 게 조금 제가 조금 수정을 하자면 네. 과거에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산업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본을 역전하던 시기에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10,000불 약간 넘는 시절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3만 불도 적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만큼의 이제 산업 환경과 인력 구조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고려한 미래의 대비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예. 그것을 고려한 미래 대비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하시는 결국 거예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정부가 내세운 대책은 많은 부분이 외국 노동자들 데려오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금융 지원하고 물론 그게 그러니까 네, 불필요하다는 얘기 필요하지 절대 않다는 아닙니다.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네. 사실은 더 필요한 부분은 여전히 저는 고급화, 차별화 전략에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더 고급 인력 양성에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보통 이제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또는 일본으로 조선의 입지가 넘어왔다고는 네. 하지만 그 유럽의 현황을 보면은 이런 우리나라 같이 대형 선박을 건조하지 않을 뿐이지 조선 공업이 아닌 조선 공학 분야에서는 이미 그들이 오래전부터 주도하고 있는 주도권을 놓지 않고 있어요. 네. 그들이 개발한 선형, 그들이 그 만들어가는 규정들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들이 더 잘한다. 그러니까 그게 좀 구분을 하자면 어떤 새로운 선형을 네. 만들어내는 것들은 네. 조금 창피한 얘기지만 아직 우리나라가 그 분야에서는 퍼스트 무버인 적은 없습니다. 그걸 빠르게 따라가서 좀 더 효율성, 우리나라 소위 효율성을 거기에 더해서 네. 남들보다 더 빨리 네. 좋은 품질 이런 부분들에서 경쟁을 해왔다고 보는 게 예, 맞겠습니다. 뭐 고급화 차별화 전략이 예. 필요하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현장에서는 이렇게 조선업계의 수주를 많이 해왔고 호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납기일까지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예. 아우성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예. 인력난 때문이거든요. 예. 도대체 왜 인력난이 이렇게 생기는 건지. 그게 지금 이제 앵커님하고 저하고 얘기한 부분은 주로 제품 개발 네. 또는 뭐 신제품 이런 부분들이었다면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설계 영역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주신 질문은 생산의 영역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차별화된 제품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잘 해왔어요, 그 부분을. 네. 근데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뭐 인건비의 문제라든가 네. 우리나라 산업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이미 많은 과거처럼 훌륭한 인력들이 조선 산업에 잘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의 문제인 거죠. 그게 특히 심한 부분이 생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배를 건조하는 그 숙련도가 높아야 사실 그러니까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지고 아무나 들어가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숙련공이 들어가서 만들어야 되는 산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아마 그 인력에 대한 좀 대안의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그게 이제 지금 앵커님 주신 질문이 소위 인력 단절이라는 것과 또 하나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 그 노하우의 단절 부분을 좀 저는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숙련공이 있어야 돼만을 외치다 보면은 이거는 과거의 모델이에요. 이미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배를 만들어 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예전에 양질 인력들이 공급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잘 취업을 안 해. 그래서 외국인 데려다가 이걸 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사실은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네. 먼저 인력 단절에 있어서는 그 싱가포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 노르웨이 같은 경우 보면은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해양 산업, 네.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이 대형 선박은 아니지만 고부가가치 선박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인건비가 높은 국가에서 네. 그런 배를 만들까라고 보면은 그런 국가들은 소위 외국인 근로자 더 나아가서 글로벌 공급망을 굉장히 활용을 잘합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조선소가 있는데 네. 선체는 노르웨이나 헝가리나 루마니아에서 만들어서 가져와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고급 인력들이 충분한 대접을 받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단순히 우리가 인력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관점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잘 활용을 대표적으로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중국을 이렇게 적대시만 할 게 아니라 네. 중국도 잘 활용을 해야 되고요. 이미 진출해 있는 베트남이나 네. 말레이시아 이런 지역들도 단순히 경쟁국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의 노하우와 그 지식을 가지고 그런 지역들의 강점들, 예를 들어서 인건비의 강점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어떤 산업화의 의지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노하우의 단절은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런 생산을 사람한테 맡겨둘 거야. 그 부분도 조금 이제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결국 이 기술을 인력한테 의존을 하게 되면 네. 이 부분은 리스크가 큽니다. 그 인력 구조가 잘못됐을 때 우리나라 같이 이 노하우가 단절이 되거든요. 네.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노하우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동화입니다. 자동화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육체 노동의 자동화, 네. 또 하나는 지식 노동의 자동화입니다. 대표적으로 육체 노동의 자동화를 얘기할 때 로봇을 생각을 하잖아요. 가끔 우리나라 이런 통계치 보면은 우리나라 조선소는 이미 자동화율이 60%야, 70%야 네. 하는데 엄밀히 그 수치는 자동화가 아니고 기계화입니다. 사람이 가서 세팅을 해주고 네.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 엄밀한 자동화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대형 조선소도 자동화율은 20%를 넘지 못합니다. 네. 그거를 제가 가진 수치로는 대략 한 40~50%까지는 높일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조선사라든가 정부도 좀 더 그런 부분에 좀 이런 연구 개발에 네. 투자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의 양적인 공급만을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 예. 질적인 공급이 맞습니다. 잘 예. 되어야 되고 예. 그걸 위해서 좀 글로벌 망들을 좀 잘 이용을 해야 맞습니다. 된다라는 말씀이신 예. 거네요. 지금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니까요. 예. 이게 자동화가 되고 이러는 기술들 자체가 많이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40%에서 50%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 현재 확보 가능한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전체 기계 산업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네. 어떤 노력들을 체계적으로 시점을 맞춰 잘 한다라 그러면은 자동화 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한 50% 가까이 네.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수주가 잘 되고 잘 뭐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서 그 납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뢰에 되게 중요한 맞습니다. 부분인 예, 거잖아요. 이게 또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좀 체계적인 로드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가지고 인력도 공급하고 또 미래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조선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조선업이 잘 돼야 우리나라의 효자 수출국이잖아요. 또 우리나라 경제도 튼튼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조금 부언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효자 수출 상품이라든가 또는 아까 얘기 드린 어떤 순위에 매몰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약간의 과거의 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보다는 수익성과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변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과 인력 구조에 맞춰서 이제 미래를 대비할 것이냐. 저는 우리나라 조선 산업은 과거처럼 이런 그 인력 위주의 또는 그 자본 위주의 산업이 더 이상은 그렇게 되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 얘기 드린 유럽의 모델이라든가 정말 공업보다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 하는 부분의 경쟁력을 더해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성장을 할 때야 그렇게 이제 맞습니다. 많은 그 노동과 이런 것들이 필요를 했지만 과거에 그런 모델들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조금 더 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